이번 시즌도 이렇게 막이 내렸습니다. 지난 겨울 강등의 아픔과 대답 없는 그들의 메아리까지 모두 가슴으로 받으며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승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이번 시즌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로 우린 힘들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부심 있게 총 36라운드를 치러냈습니다. 매 경기 간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어떤 경기장이든 어떤 지역이든 우리는 수원의 운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우리를 외면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린 이 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팀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속상한 마음이 또는 무너지는 듯한 마음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들의 축구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2024년에 수원 축구는 막을 내리지만 우리는 내년을 기약하며 한 번 더 주먹을 쥐고 힘을 낼 것입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저희들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다방 크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번 팟캐스트마다 고생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모두 찾아와 주셨는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관 성적 1승 3무 3패를 기록한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승 완료하신 건어스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 청주 원정에 오실 여러분들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주 사는 계랑 강윤입니다. 또 청주 원정을 가게 되었죠. 네, 청주 사시는 강윤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르 승률 100% 꼴다방 브라이언입니다. 네, 미르 한 경기 와서 승률 100%. 이제 미르에서 경기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브라이언 님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아시겠지만 대본을 2개를 썼었어요. 우리가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을 경우와 그러지 못할 경우 이렇게 2가지 버전으로 짰었는데 우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굳게 믿었죠. 탈락한 버전은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이제 못 나가는 버전은 폐기가 될 거다라고 해서 손도 못 대고 있다가 토요일 날 급박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 시즌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병호님한테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화장실 갔다가 왜 그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듯한 그런 그러네. 딱 그런 느낌이네. 예. 이게 끝난 건가? 약간 이런 찝찝한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게 시즌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 경기를 먼저 치렀기 때문에 그 남들 끝날 때보다 한 주 빨리 끝났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좀 허무했어요. 그냥 음. 약간 약간 그 노래 있잖아요. 이무진의 우리 에피소드가 그거 따다다다다. 찬란하게 막을 연다 그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우리 에피소드가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아쉬웠고 조금 다른 팀이 도와줄 수 있지 않았나 했는데 내년을 기약하자 이런 생각이었고 뭐 좋았어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고 올라갔어도 경쟁했을 건데 저는 조금 섭섭했지만 우리 팀한테는 서운한 건 없었어요. 우리 팀한테는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사실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어쨌든.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은 것 같기도 했다가 다행히 어제 마침 열심히 만들었던 굿즈죠. 퍼즐이 도착해서 신나게 퍼즐로 현실 도피를 했는데 또 제 능력이 뛰어난 바람에 1시간 바빠게 현실 도피를 못했어요. 금방 맞춰가지고 좀 멍하게 있다가 밤늦은 시간에 집을 나서가지고 개 뻘짓한 것을 SNS에 공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해소를 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셨네요, 또. 아니, 그 퍼즐을 뭐 한 3시간 걸린 분도 계시고 1시간 걸렸다는 것까지는 제가 본것 같아요. 1시간 어떻게 하지? 300피스인데?
그러니까 초집중하셨나 봐요. 1시간에 끊으신 분을 제가 봤습니다. 사신 분들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에 이걸 끊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안산전에 이태근 선수인가요? 33번? 그쵸. 그죠? 예, 브라이언 친구예요. 그쵸. 아이, 근데 네. 이태근 선수한테 퇴장당하라 그러고 실수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압니까? 친구여서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친구가 잘하니까 좀 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K2라는 리그에서도 좀 굵직한 리그이고 안산이라는 팀에서도 작년에도 잘했고 올해도 꾸준히 이제 기복 없이 해주니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 다 이해해주는 친구고 그 경기 끝나고 또 장난도 제가 더 치고 연락도 해서 제가 수원 오라 막 연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기재 선수랑 최지묵 선수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양발을 잘 쓰니까 오른쪽 가서도 플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비시즌에 같이 뭐 밥 먹자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이관우 감독님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오. 안산이 어떻게 그 짧은 시기면 짧은데 이렇게 그쵸, 확 잘하잖아. 바뀌었는지 잘했잖아. 예. 내년에 약간 안산이 돌풍일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또, 생각으로 그 중심에 이태근 선수가 있죠. 이태근 선수 정 뭐 좀 저거 하시면 저희랑 풋살 한번 하셔도 좋으니까 거너스 왼발로 발라드림. 이태근의 왼발도 있죠. 제가 발리죠. 한 수 배우고 와야죠. 그래서 진짜 뭐 응원합니다. 예, 난산 선수이긴 하지만 또 친구고 하니까 응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 끝나고 이번 시즌 아마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모든 인원이 모여서 회식을 했어요. 그쵸. 모일 수 있는 인원들이 다 모였죠. 다리원 결이라고 해서 그 중국집 이름 해가지고 다리원 결의를 했는데 아니 자꾸 그 감자 트리컬러니 그 병호님이 지금은 이제 승격이 안 됐지만 승격하면 강릉 앞바다 입수하자 겨울에.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입수 브라이언이 먼저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 승격을 하면 축하 기념이든 뭐든 할 생각이 있다 뭐 그렇지만 아쉽죠. 근데 저는 이제 따로 1월 중순 초쯤에 한번 한라산 등반을 할 계획이 있긴 합니다. 아, 저는 김학범 감독님 만나러? 자리 바꾸기 어떠신지 아.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와 너무 좋은데? 상상만 해도 좋은데? 그 왜 우리 팟캐스트 초반에 그 기억나세요 다들? 그 공약 걸었잖아요. 우리가 무패해서 올라가거나 만 1패만 해서 그 승격했을 때 뭐 할지 막 입수도 나오고 제모도 막 나오고 부질없는 짓이었다. 다들 안 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다들. 막 던지더라고. 용감한 형제들이죠.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니까 무패 이런 거 말고 승격을 한다면 공약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혼자 죽지 않습니다. 저 병호님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허명호님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서울역 8800님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다 같이 가. 아산백호님도 같이 해야죠. 아산백홈 당연히 해야 되고. 한백호님 뮬리치랑 사진 찍기. 내년에 물리치가 물리치 없을지 없을 거야. 뮬리치가 모르는데 세르비아로 뭐. 간다면? 다른 K리그로 가면 응원하러 가주기 뭐. 그거 재밌겠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됐지만 또 슬퍼만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즐기자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힘을 이렇게 웃으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소 맥이 빠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끝까지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용인 미르에서 열렸던 경기였죠. 수원의 시즌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안산 그리너스와 만났는데요. 결과는 2대1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진짜 지옥을 찍먹하고 오지 않았나 싶은데 패널분들께서 경기 보신 소감평, 이번 시즌 마지막 소감평이겠네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승리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기력을 그대로 보여줬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네,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줬던 마지막 경기였다. 들어봤고요. 염라대왕님과 하이파이브하고 돌아온 경기였고요. 뭐 물론 이제 최종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기분이 들었고 시도는 좋았으나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전반전. 선제골을 허용하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승리를 만들어낸 후반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염라대왕 하이파이브 정도가 아니라 멱살 잡고 왔죠. 멱살 잘 핏벌했는데 잘 도망쳐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살 잡힌 거군요. 네. 겨우 살아 돌아왔다. 네, 들어봤고요. 이제는 희미해져 버린 그 감정인데 그래도 그날의 감정을 먼저 좀 떠올려 보면 후반 시작과 함께 지옥을 좀 맛봤다가 맞아. 작은 환희를 느끼고 곧이어 더 큰 환희를 느끼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걱정으로 보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이 경기 소감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잘하면 결과는 따라온다는 걸 증명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예. 점점 다시 변성환 감독이 하려던 것을 다시 시도를 했고 그게 적절하게 작용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우리 선수단과 감독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잘 기억을 해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래도 단초가 되어준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날 우리가 더 승리해야 하는 동기가 더 강했었습니다. 안산은 이미 그 승격권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급하고 우리가 더 승점이 필요하고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됐는데 오히려 전반전에 꽤나 고전했습니다. 위기도 몇 차례 있었고요. 우리 경기가 4시 반 경기였고 우리와 승격 경쟁 팀들이 2시 경기거나 전날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경쟁 팀들의 결과가 다 좋았잖아요. 우리한테 안 좋은 면이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뭐 영향이 있긴 할 테지만 사실상 이제 물러설 곳도 없다고 느꼈고 왜냐면 경기도 마지막에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할 거 다 하고 기다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우리가 이 경기만 이기고 기다리는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마지막 라운드니까 크게 그거에 대해서는 영향이 많이 있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가 생각하지 않으려 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다라고 느꼈고요. 제가 방금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이 되게 급해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다른 팀 경기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 전반전에는 특히 주로 오른쪽에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시영 선수와 파울리뉴 선수의 호흡이 전 되게 좀 아쉬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왼쪽으로 나왔던 박승수 선수도 폼은 좋아 보였는데 플레이가 되게 아쉬웠다. 전방에서의 패스 미스나 잔실수가 좀 많았는데 그게 상대 경기 결과뿐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선수들의 몸이 조금은 무거워 보이기도 했고 또 컨디션을 올리기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경기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우리 전반전을 보면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안산과의 경기를 미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오른쪽 공격이 중요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권혁수님이 파울리뉴와 이시영의 호흡이 좀 아쉬웠다라고 했잖아요. 이 공격이 오른쪽 공격이 잘 돼야 우리의 이제 경기가 풀리는 건데 두 선수의 호흡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전반전이 좀 힘들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좌측은 안으로 꺾어 들어오는 공격을 하죠. 우리가 뭐 인사이드 포워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우측은 터치라인까지 파고들면서 직선적인 공격을 하는데 3백을 사용하는 팀에게는 사람이 많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사이드라인을 파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거를 더 중요시 여겨서 오른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저보다 더 축 잘 알으신 우리 변성환 감독님께서 그걸 준비해 오셨는지 어쨌든 오른쪽 공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긴 하셨어요. 근데 그게 효과적이었냐라고 보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을 좀 보자면 그 우리 우측 풀백으로 선발 출전한 이시영 선수의 공격 가담이 좀 빛났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중앙 센터백 듀오인 한호강 조윤성 선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패스를 받은 선수가 51개의 패스를 받은 이기재 선수였고 두 번째로 많은 45개의 패스를 받은 선수가 이시영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좌우 풀백에서 공격을 많이 시도했다라고 경기를 볼 수 있고요. 이시영 선수는 좋은 위치 선정과 적절한 전진으로 안산의 공격 전개에서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세빈님 친구인 이태근 선수의 전진을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7.5개의 공격 진영 내 패스를 성공시키던 이태근 선수가 이날 경기에선 2개의 공격 진영 내 패스를
성공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그만큼 우리 오른쪽 공격이 그래도 손발은 맞진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오른쪽을 사용하면서 안산에서 좋은 왼쪽 공격을 보여주는 이태근 선수를 뒤로 물리게 했다. 이태근 선수가 시도한 27개의 패스 중 절반 가까이 12개의 패스가 수비 진영 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지표도 보면 우리 오른쪽 공격이 적극적으로는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반전이 꽤 힘들게 지나갔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었냐면 작년에 저희가 강등이 확정되던 마지막 경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강원전이었죠. 12월 초에. 네, 강원전이었죠. 강원전 보시면 느낌이 아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랬거든요. 전반전이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외적인 요소가 주는 부담감 때문에 뭔가의 그 적극성이나 이런 긴장감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영향을 있겠죠.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펼쳐졌던 전북과 인천의 사실상 강등 결정전에서도 그렇죠. 두 팀이 예. 굉장히 무기력하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더 중요하게 나서야 될 인천, 과거에는 수원이 그랬었죠. 강원과의 경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팀이 안 나섰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지만 선수들도 알겠죠. 그 경기에서 패하면 정말 끝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전반에도 우리가 하려 한 거를 잘 못했는데 윙 쪽에서 이게 많이 안 풀렸던 것 같고 중앙으로 공격을 많이 밀집돼서 강현묵 선수가 이렇게 2대1 패스 받고 하려고 한 것도 보니까 상대 수비도 조금 어느 정도 알았는지 중원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촘촘히 막더라고요. 그래서 윙에서도 전반적으로 안 풀렸고 근데 또 우리가 전반 시작부터 물러설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물러설 안산을 있었다고. 안산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하려 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제가 느낀 거는 저희가 뒷공간을 더 많이 내줘서 득점 찬스도 좀 줬었던 위험한 장면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막고 하느라 크로싱 플레이도 정확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산이 조금 더 뒷공간을 전략적으로 잘,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어려운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전에 우리가 골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먼저 실점을 당하고 맙니다. 실점 장면 복귀해 보도록 하죠. 네, 후반 7분에 박승수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뒤에 안산이 수원 진영에서 공격을 합니다. 측면에서 한 차례, 정면에서 한 차례 수원이 걷어낸 볼이 다 안산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최한솔 선수가 김정호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김정호 선수가 중앙으로 드리블을 하는데요.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조윤성 선수가 태클한 것이 파울이 되면서 안산에 프리킥이 주어졌고 김영남 선수가 찬 프리킥이 절묘하게 수원의 벽 아래를 지나가면서 그대로 골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점 장면 보면 드문 세트피스 골 장면이 나왔어요. 벽 아래로 공이 통과하면서 골키퍼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서 실점을 당했는데요. 우리 벽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요? 네, 골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벽을 잘못 세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프리킥을 내줄 경우에는 벽 뒤로 한 사람이 눕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요즘엔 좀 트렌드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가죠, 예. 선수를. 예. 후반 35분에 비슷한 위치에서 우리가 프리킥을 얻었을 경우에 안산은 벽 밑에 한 선수가 누워 있었거든요. 깔아찰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뭐 명백한 실책이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시도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방심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안산의 프리킥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 황선홍 선수가 했던 프리킥이랑 맞아. 예, 굉장히 맞아요. 좋게 굉장히 잘 찬 슛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양명모 선수가 부폰으로 빙의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게 세트피스 문제를 갖다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시즌 내내. 세트피스라는 게 공격적인 세트피스 전술의 지시도 있겠지만 수비 세트피스의 그런 지시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그것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번 시즌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실책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실책인데 이런 실책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실점하고 그 리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겨야 하는 경기 실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변화를 선택했습니까? 수원은 후반 63분 강현묵, 박승수 선수 대신 밀리치, 배서준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파울리노 선수가 좌측으로 이동하고 우측 윙어로 배서준 선수가 위치하게 됩니다. 교체 전까지의 오른쪽 공격에 대해서 잠시만 이야기를 하면 파울리노 선수가 있을 때는 이시영 선수와의 공간 분배에서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이 파울리노가 앞에 이시영 선수가 뒤에 위치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좀 덜했지만 이시영 선수가 전진하는 순간 두 선수의 위치가 겹치거나 해서 둘 중 공을 가진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내주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곤 했는데 특히 이제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치면서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하죠.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텅텅 비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요즘은 다들 그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혹시나 우리 팟캐스트를 통해서 하프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면 골라인에서 상대편 골라인, 골대에서 골대까지 가장 긴 거리를 가로, 그다음에 가운데 중앙선 하프라인이라고 하죠. 하프라인을 세로라고 할 때 이 세로를 5등분하고 5등분해서 두 번째와 네 번째 공간을 뜻하는 걸 하프 스페이스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좌측 하프 스페이스, 우측 하프 스페이스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 투입 이후 반대발잡이 윙어로 뛰게 된 배서준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 위치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공격 방향 기준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서 공을 받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이시영 선수의 전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기재 선수와 파울리노 선수가 이런 형태에서 풀백이 전진해서 상대 진영의 공을 잡으면 문전에는 우리 선수 파울리뇨, 김현, 밀리치 그리고 배서준까지 4명의 수원 선수가 위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상대는 3백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수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상대 미드필더가 수비 가담을 내려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명을 우리가 비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좋은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우리가 효과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경기 그 강현님이랑 저랑 계속 같이 보면서 이 공격수들 정적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서준 선수 들어가면서 그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간이 열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통했는지 비교적 쉽게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동점골 장면 브라이언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반 68분 경이었죠. 우측 사이드 윙에서 이시영 선수가 올린 크로스볼이 페널티 박스 안에 있던 김현 선수가 헤더로 볼을 내주었고 그 떨궈진 세컨볼을 배서준 선수의 주발인 왼발로 아주 아름답게 하프발리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티아고 리버풀에서 터뜨렸던 그런 골 생각나던데 정말 그쵸. 미친 발리골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골 장면도 그렇고 이런 하프 스페이스 공략했던 그 움직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배서준 선수가 수원에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임대가 끝났기 때문에 칭찬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 골을 몇 차례 돌려봤는데 그 정말 발등에 제대로 얹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원한 골이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데에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고요. 와서 너무 묵묵하게 잘 해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재 선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둘의 호흡이 너무 케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선수고 정말 복덩이가 왔다 간 느낌이었습니다. 골 장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저런 상황에서 골을 놓치는 선수들은 그 되게 강하게 차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쵸. 예. 뛰죠. 예. 근데 이제 지난 경기에서 이기재 선수의 골도 보면 본인이 강하게 차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차려고 했다라고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배서준 선수의 골 장면도 보면 힘줘서 차는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차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배서준 선수는 후반 교체로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날도 배서준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오른쪽에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 가담도 잘 해줬고 공격에서도 이시영 선수와의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되게 만족할 만한 활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짧게만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난 충남 아산전에서도 배서준이 그 중앙 가담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특히 그 김상준 선수가 기록한 멋진 역전골을 보면 김상준 선수가 만약 트래핑이 나빠서 뒤로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하면 그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배서준 선수가 위치해 있었어요. 있었구나. 네, 그 위치를 이번에는 똑같이 점유를 했고 거기서 골이 나왔기 때문에 약속된 움직임이었다. 후반에 우리가 이런 그러네요. 위치가 패턴을 비슷해. 패턴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패턴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움직인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 전체를 좀 칭찬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서준 선수가 이제 임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골이 아마 선수 데뷔골 네, 프로 아닌가요? 데뷔골로 알고 있어요. 예, 프로 데뷔골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정말 좋은 좀 여건과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된다면 건너스님 또 배서준 선수 좋아하시잖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남이 선수다 이건가? 예. 완전 영입되면은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수원에서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쉬워요. 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수원에서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수 프로 데뷔골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동점골로 일단 위기를 벗어났고요. 하지만 우린 여전히 골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조윤성 선수가 이를 보답했죠. 조윤성 선수의 역전골이 터졌는데요. 강윤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후반 73분경 안산 박스에서 파울리뉴의 좋은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루즈볼을 뮬리치가 슈팅을 하였으나 상대 수비에 굴절돼서 수원의 코너킥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원의 공격 방향 좌측에서 파울리뉴가 찬 코너킥이 조윤성 선수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고 조윤성 선수의 완벽한 헤딩이 골로 연결되면서 극적인 역전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귀중한 골이 터졌고 수원에 잘 없던 세트피스 골이었습니다. 이 장면 우리 또 코멘트 해봐야 되겠죠? 냉정하게는 안산의 아쉬운 세트피스 수비가 더 문제였다라고 봐요. 예.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 전반 40분경에 안산이 좌측에서 얻은 코너킥을 이기재 선수가 킥을 합니다. 우리 공격 방향 우측이었기 때문에 이때 파포스트 쪽에 우리 선수 4명이 같이 있다가 세 선수는 그대로 위치를 하고 점프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조윤성 선수만 앞으로 나오면서 헤딩 슈팅을 시도를 해요. 비슷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빗나간 슛이었지만 상당히 좋은 찬스였고 아마 그게 이날 경기에서 준비한 세트피스 전략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전 골 장면에서는 장신인 뮬리치까지 포함돼서 니어포스트가 가까운 골대 쪽에 뮬리치가 위치하고 나머지 세 선수가 먼 골대 쪽에 파포스트에 위치를 합니다. 그 파울리뉴 코너킥 넘어올 때 파포스트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선수는 그대로 상대 수비와 경합을 해주고 조윤성만 앞으로 튀어나와서 헤딩을 시도하면서 무인지경 헤딩이 돼요. 예, 우리의 전략이 통한 것도 있지만 뭐 안산의 수비가 또 안일하기도 했죠. 아마도 그 뮬리치란 존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거기에 한 3명이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준비한 세트피스를 잘 시도했고 그게 제대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좋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뮬리치의 미끼 전략이 통했군요. 네, 큰 미끼였죠. 일단 파울리뉴 선수가 코너킥을 차기 전에 이종선 선수가 벤치를 막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전을 지시한 게 아닌가 싶고, 예, 뮬리치가 들어가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김현 선수나 한호강 선수를 노리기 마련인데, 그런데 보통, 그런데 이제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뮬리치 선수가 가까운 포스트 쪽에 서 있고 김현 선수는 아예 뒤에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한호광 선수랑 홍원진 선수가 먼 포스트 쪽으로 돌아 이제 뛰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산 수비수들이 이제 분산되면서 조윤성 선수를 이지훈 선수가 마크를 하는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 장면을 봤을 때는 지난번에 강윤님이 말씀해주신 세트피스의 3요소가 모두 완벽했던 그런 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앞서서 안산의 세트피스 수비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로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세트피스 전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 뭐 세트피스를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세트피스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킥의 정확도잖아요. 네. 예. 뒤에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 들어가면 뭐합니까? 볼이 안 오는데. 저는 우리의 세트피스 전술이 없었다기보다 그런 정확한 킥을 날려주는 데 있어서 계속 아쉽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키커가 이기재 선수인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파울리뉴 선수인 게 다행인 것도 있고, 왜냐면 이 풀백 선수가 반대편에서 코너킥을 찬다는 게 체력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되거든요. 왜냐면 뛰어가야 되거든요. 오가는 거리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왼발 프리키커를 또 좋은 선수가 등장하는 게 필요하다. 뭐 배서준 선수가 찬 적도 있죠. 그러니까 배서준 선수 같이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또 얘기 드리지만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세트피스 골이 더 많이 터져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기가 마지막으로 흐르면서 뮬리치 선수와 그 안산 수비수 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퇴장이 나왔는데요. 그 뮬리치 선수도 부상을 입으면서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게 됩니다. 이 장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경기장에서는 너무 멀리 있었어서 제가 큰 부상인 줄 인지를 아예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단순 접촉인가 아니면 우리의 역습을 끊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영상을 찾아보고 보니 명백한 다이렉트라고 생각이 저도 들었고 상황은 92분 뮬리치 선수가 먼저 볼을 탈취해서 사이드로 쳤습니다. 그리고 공이 빠진 상태에서 장유섭 선수가 늦게 태클을 뻗으면서 뮬리치 선수의 오른쪽 발목이 안으로 꺾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아예 뛸 수가 없는 상태로 경과는 시즌 아웃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뭐 4주냐 3주냐 이거 돼서 승격 플레이오프 가면 뛸 수 있냐 없냐 됐는데 뭐 지금은 그냥 경기가 없어졌죠. 경기가 사라지는 상황이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이게 뮬리치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 현장에서 경기를 봤을 때 그 뒤에 하늘이한테 야 저거 근데 퇴장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퇴장이라고 얘기했던 게 고의성은 없는데 타이밍이 늦어서 좀 너무 깊게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네. 뭐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이게 고의성이 그게 짙은, 있었다? 고의성이 짙어 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선수들은 알겠죠. 이게 자기가 늦은 건지, 발을 내민 건지, 발을 내밀려다 뺐는데 타이밍이 늦은 건지 알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 다칠 줄 모르고 살짝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본의 아니게 좀 크게 큰 부상을 당할 뻔했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있었다. 네, 있어 보였습니다. 예, 보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어쨌든 뮬리치 선수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빨리 퀴차해서 좋은 팀으로 좀 그런가? 마무리가 안 되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보내시네요. 지기스님. 아닙니다. 근데 정말 부상 어느 축구 선수든 다치는 걸 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상은 빨리 나아서 좋은 팀에서 좋은 플레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퇴장이었지만 우리도 뮬리치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이제 교체 선수가 없다 보니까 10대 10. 그러니까 퇴장의 효과를 어드밴티지를 누리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싸웠죠. 그리고 절체절명의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네, 후반 96분경 우리 진영 왼편이죠. 상대 공격 방향은 오른쪽이고 안산의 14번 김재성 선수가 시도한 크로스가 수비를 하던 이기재 선수를 맞고 양영목 골키퍼와 안산의 강수일 선수 사이 애매한 공간에 떨어졌습니다. 이 강수일 선수를 막기 위해서 조윤성 선수가 강수일과 경합하면서 셔츠를 잡았고 공은 누구에게도 맞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이후 이 장면이 반칙인지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이 있었고 온필드 리뷰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경기 후에도 이 장면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심판평가서위원회에서 해당 상황에 대해서 정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 없음으로 나왔죠. 이거 VAR 확인할 때 다들 어떠셨습니까? 전 뭐 심장이 떨려가지고. 솔직히 저는 못 봤어요. 현장에서 멀잖아요. 저희가 그 멀죠, 그쪽으로. N석의 좌측에 위치해 있는데 맨 꼭대기였어요. 네, 그 상대 문제는 전혀 안 보여가지고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저러는 건가 했는데 페널티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한다고 정문판에 뜬 거예요. 핸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정말 긴장했는데 다행히도 심판이 온필드 리뷰 후에 이제 페널티를 하면 그쪽 진영으로 뛰어가잖아요. 근데 센터 라인을 따라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번복이 없겠구나 하고 그때 안심을 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뭐 어서와 지옥은 처음이지 뭐 이런 거 찍을 뻔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비긴다고? 맞아, 그 끝까지 소리 이기는 했어. 거 못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말로는 할 수 없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멀리 있어서 이거 보질 못해가지고 몰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인지를 못했고 전광판으로도 다시 보여주지 않아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 확인을 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엔 안 줬고
그치만 이것도 추후에 제가 다시 보니까 충분히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조윤성 선수와 접촉이 있던 건 명백했고,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심판님이 보시느냐에 따라서 뭐 변수가 생길지 안 생길지 그런 거였는데, 근데 또 이게 조윤성 선수를 탓하고 싶진 않았던 건 안 잡았으면 아니면 견제를 안 했다면 먹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랬군요. 예. 반대로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운이 우리한테 적용한 거 아닐까, 좋게. 라는 좋은 게 쪽으로. 좀 예, 예. 그게 좀 총평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VAR을 좀 길게 보길래 좀 불안했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보지? 이렇게 불안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추가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 그 VAR을 봤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PK로 찍었다면은 그 골을 먹고서 바로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진짜 머릿속에는 야, 나 거너스 촬영분을 다 편집해야 되나? 통으로 날려야 되나? 이렇게 왔는데 야, 이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다 싶었거든요. 진짜 불안했습니다. 예, 이 친구 또 변장하고 나가야 되나? 구독자님들 또 오셔갖고 다 건너스님 이거 오셨냐고 뭐 왜 오셨냐고 이러셨다면서요. 맞아요. 마침 많은 분들이 카노스님 오셨냐 물어보고 불안에 네. 떨었다는 미래를 공포에 떨겠다는. 아마 주심도 확인을 했을 거예요. 건너스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아하 온 거 보고 거기까지 안 들어갔나 보다, 그러면. 근데 오신 거 알고 일부러 안 준 거 아닌가. 이거 마지막 경기니까 이기고 가라. 말이 좀 이상한데? 네. 그 심판 매수를? 아니죠. 근데 그 네. 골 장면을 그 VAR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음. 되게 0.25배속으로 돌려봤는데, 뭐, 심판 매수라는 그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정심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셔츠를 잡아당기긴 하는데, 이게 강수일 선수를 넘어뜨릴 만큼의 힘을 가했느냐, 혹은 강수일 선수가 넘어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느냐를 본 건데, 그 경기 장면을 자세히 돌려보시면 강수일 선수가 먼저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그 셔츠가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정말 정확하게 잘 봤다. 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호스님이 심판평가소위원회에 들어가셔야겠네요. 평가소위원회의 결론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방금. 예. 평가소위원회에서도 셔츠를 잡아당긴 동작이 그 강수일 선수가 넘어지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먼저 넘어지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노 페널티 결론이 나왔습니다. 간만에 명쾌한 또 판정이 나와서 진짜 우리 심판님들께서 운이 없었는데 심판 운이 좀 없는 편인데 우리 팀이.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시 타팀 팬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는지 안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저희 수원 삼성은 매수할 만큼의 금전적 여력은 없을 겁니다. 매수했으면 2부 안 왔죠. 네, 그렇죠. 네, 했을 거고 그 전력이 있던 팀은 곧 환영하겠습니다. 네, 곧 이랜드 아니면 아산이랑 할 것 같습니다. 네, 곧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매수 더비도 하겠네요? 경남. 아유, 저 말을 안 했는데. 죄송해요. 네. 저는 목까지 왔는데 내가 누가 말해. 너무 쉽게 붙였다. 제발 누가 말해라. 여튼 뭐 그런 기대감 살짝 들면서 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장에 1만 5천 명이 입장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교통이 불편하기로 악명 높은 미르였는데도 말이죠. 1만 5천 분이 오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 미래에 온 거예요. 근데 최다 관중이었고 또한 역전승이었죠. 이보다 좋을 수 있었을까요?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우리의 마지막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된 점은 너무나도 아쉬웠던 저의 미르에서의 마지막 에피소드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우승 경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플레이오프 경기도 아니고 플레이오프를 가냐 마냐 하는 경기인 거를 감안하면 15,0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날 응원도 진짜 아주 어마어마했다고 생각합니다. 웅장했죠. 예. 경기를 다시 돌려보는데 중계에서도 진짜 그 응원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게 올 시즌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네, 국가대표 경기 때 34,000 정도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네, 토요일도 아닌 일요일 저녁 경기인데도 경기장 정원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채웠다는 게
역시나 대단하다. 역시나 트리콜로, 역시나 수원의 지지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자부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가 진짜로 미르 인프라 테스트를 잘 해주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 아니, 그 1만 5천 명이 이번 시즌 최다 관중인가요? 그건 아닌가? 미르 최다일 거예요. 수원 삼성 미르의 최다? 경기에서. 아, 빅버드에선 더 많이 왔었었네요. 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건 모르겠다. 그거는 그, 빅버드 마지막 경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랬나? 만천 수준으로 오지 않았나? 이거는 잘라야겠다. 기억이 가물, 이번 시즌 최다 관중 온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넘어가고요. 예. 이게 마지막일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마지막에 그 나의 사랑 나의 소원 부를 때 조금 더 크게 부를 거라는 좀 후회가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미르에서 이렇게 마지막 경기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남기고 이제 또 빅보드로 넘어가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인에서도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 또 우리 갈 곳 없을 때 흔쾌히 또 미르 구장 쓰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구단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보면 여건 자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도 큰 사고 없이 좌충우돌은 많았지만 큰 사고 없이 그 미르에서의 모든 경기를 잘 마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인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좀 감사한 마음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2대1로 짜릿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사랑했던 선수가 상대편 감독이 되어 우리에게 인사를 오게 되었죠. 이간호 감독님이 N석으로 인사를 오셨는데요. 다들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관우 감독님을 시대를 보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했지만 엄청나게 수원과 깊은 사랑을 나눴다면 나눌 수 있었던 선수이자 감독님이시니까 또 잘생겼고 스타성이 있던 분이고 부상이 좀 많이 그런 능력들을 앗아갔다라고는 저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 수원이라는 팀과 붙는데도 열정을 끝까지 다해서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 최근에도 사비 알론소 감독님이 리버풀 왔었는데 그 그러네. 대패를 했지만도 막 쉽게 지고 싶진 않았다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고 그냥 자기의 본분에 있어서는 프로로서 최선을 그냥. 다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멋있었다는 거. 그 중계를 보다 보니까 그 김영남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이관우 감독을 잡아주는데 무표정으로 이렇게 경기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서 되게 사랑받았던 선수가 상대편 감독이 돼서 속으로는 기쁘겠지만 또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의 예의? 예. 복잡한 그런 감정이지 않았나 싶고 아, 마지막으로 이제 그 김대경 선수인가요? 같이 네, 이렇게 맞아요. 인사하러 같이 올 때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귀엽게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무슨 의도를 가진 행동이실까? 하여튼 뭐 오래된 올드 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복잡한 감정이 이분이 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그 감회가 너무 좀 새롭고 그래서 당시의 감정을 또 제 SNS 일부러 또 기록하기 위해서 남겨놓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간호 감독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팀이 되어 트리콜로 인사 왔던 여태의 감독이나 선수들과 다르게 매우 깊게 그리고 오래 팬들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라고 느꼈어요. 아마도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 전후 인터뷰에서도 수원을 배려하는 말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감독직을 맡기 전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전한 수원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셨던 분이라 그 순간이 더 특별하고 뭉클했습니다. 뭐 우리는 레전드라고 생각하지만 수원에서 뛴 기간이 5년 정도예요. 2006년에서부터 아주 길진 2010년까지. 근데 선수 생활 자체가 길지 못했어요. 길진 2000년 않았으니까요. 데뷔해서 2010년에 은퇴를 하셨으니까요. 11년 정도 뛰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와중에 우리와 아주 좋은 기억들이 많았고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고 저 혼자는 경기 때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관호 감독이 인사할 때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또 주책이니까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부임 이후에 안산을 빠르게 추스르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내년에는 더 멋진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때랑만은 빼고요.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강효님께서 수원 축구를
보기 시작한 게 이관우 선수 시절, 이 선수 때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와닿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좀 남달랐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좀 남겨봤고요. 정말 훌륭하게 팀을 만들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이관우 감독님의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물론 수원을 만나시면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뽑아보는 것 같습니다. 안산전 이겼으니까 또 MOM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MOM 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기재 선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스위칭 플레이를 해서 아기자기하게 해서 패싱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전방에 높게 때려주는 킥으로 득점을 노려볼 때에도 이기재 선수의 킥이 많이 날카롭게 됐고 그걸로 통해서 이시영 선수의 뭐 반대편에서 때리는 게 김현 선수의 헤더 떨궈준 것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작용이 된 것 같고 나이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국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항상 좀 꾸준하게 기복 없이 해줬던 것 같아요. 이기재 선수가. 그래서 어쩌면 힘들었었던 때나 성남전에도 그렇고 왼발은 이기재다라는 게 아직도 좀 깊게 마음에는 있어서 나이가 드는 게 너무 아쉽지만 이기재 선수 뽑고 싶습니다. 네. MOM은 이기재 선수로 뽑아주셨고요. 이번 경기는 이 선수로 시작해서 이 선수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알 것 같습니다. 누구죠? 예. 누구다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예, 활약으로 보나 경기 역량으로 보나 압도적 1위 조윤성 선수를 뽑았고요. 예. 네. 선제 실점 파울도 조윤성, 결승골도 조윤성, 마지막 VAR 주인공도 VR도 조윤성. 예. 이 정도면은 매기는 거 아닌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준 조윤성 선수 뽑았습니다. 네, 조윤성 모든 경기 모든 그 중요한 모멘트에 그렇죠. 주인공이었던 조윤성 선수로 MOM을 뽑아주셨고요. 마지막 MOM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이 하려던 것을 계속 열심히 노력했던 경기지만 그 경기력이 썩 만족스럽진 않아서 MOM을 뽑기가 저는 좀 수월치 않았는데요. 그래도 선정을 해보자면 저는 우측 풀백으로 뛰었던 이시영 선수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시영 선수가 안산과의 경기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서 14개의 공격 진영 패스, 9개의 전진 패스, 1개의 키 패스, 득점의 시발점이 되는 김현 선수를 향한 정확한 크로스를 성공시켰어요. 네. 또한 풀백이다 보니까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4개의 클리어링, 2개의 인터셉트, 4개의 블록, 그리고 10개의 획득을 기록하면서 공수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시영 선수에게 MOM을 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즌 마지막 MOM 이기재, 조윤성, 이시영 선수까지 뽑아봤습니다. 이시영 공교롭게 선수는 다 수비수를 네. 뽑았네. 그러네요. 예. 그러네 진짜. 이시영 선수도 이제 임대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텐데 잘 좀 풀려서 내년에 꼭 빅버드에서 뛰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 해봅니다. 솔직히 시즌 이제 끝난 거에 대한 이 마지막 경기에 대한 그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을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다음 회차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막 끝이 난 K2 마지막 경기.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면 이제 어제 막 끝났습니다. 최종 순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FC 안양이 1위를 확정 짓고 다이렉트 승격을 했고요. 2위부터 5위까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데 마지막 경기까지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번 주말 이 마지막 순위도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K리그2 최종 순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건어스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안양이 1위로 승격 확정을 지었고요. 2위는 충남 아산, 3위는 서울 이랜드, 4위는 전남, 5위는 부산이 되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우리 수원은 6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경기였던 서울 이랜드와 전남 경기 그리고 부산과 부천의 경기 결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두 경기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끝이 났는지 브라이언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결과로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열린 부천과의 36라운드는 부산이 3대1로 승리하였고 서울 목동에서 열린 전남과의 36라운드는 전남이 4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열렬히 부천과 서울 이랜드를 열렬히 응원했지만 좋은 결과가 우리 쪽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두 경기 각자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날 일정이 있어서 둘 다 챙겨보진 못했고 그냥 득점만 확인을 계속했는데 이랜드는 너무 초반부터 무너지는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알던 이랜드가 아닌 너무 쉽게 골을 헌납하는 부분에서 좀 더욱더 희망이 안 보였고 사실 원래 희망은 이랜드 쪽으로 걸어 그렇죠. 보려 원래 했는데 이게 정배였는데 우리 입장에서. 근데 뭐 희망도 안 보였고 반격도 하지 못한 이랜드라고 생각이 들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른 시간에 부천의 선수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손쉽게 또 실점을 내주었고 추가골까지 내준 상태이기에 무언가를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반격을 했죠. 부천이 한 골을 만회를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실점을 내주면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 홈에서 원래 정말 약한데 3승인가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챙긴 거 보면 부산이 단순히 우리와 승점이 같다 한들 공격적인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생각이 그냥 총평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생방으로 경기를 지켜보진 못했는데 그 서울 이랜드의 라인업을 보자마자 카즈키가 선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이랜드는 공교롭게 카즈키가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쉽지 않겠다 했는데 뭐 초반부터 골을 먹히면서 야, 이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경기 그 앞선 두 경기뿐만 아니라 충남 아산도 보면 더욱 간절했던 팀이 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준우승을 하고 플레이오프를 거치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남이 플레이오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고 동기부여가 더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충남 아산도 반드시 승리를 해서 2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충남 아산도 마지막 경기를 시원하게 이기지 않았나 싶고 마지막으로 좀 희망을 걸어봤는데 결과가 매우 아쉬워서 참 슬펐습니다. 우선 이랜드와 전남의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랜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랜드는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생중계를 다 봤거든요. 그렇다더라고요. 네, 휴대전화로 부천 경기를 틀어놓고 컴퓨터로 이랜드 경기를 하면서 무슨 남들이 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인 것 마냥 보통 경우의 수가 네. 불어닥치면 이러죠. 경기를 두 개를 동시에 지켜봤는데 골 먹고 퇴장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보면서 그 당시에. 어쨌든 다시 경기를 얘기해보면 이 동기부여 뭐 이런 걸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놔버린 경기였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랜드는 무기력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남이 전술적으로 준비가 잘 되었냐, 공격적으로 매서웠냐,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 무너진 경기였다. 이 기록을 끝나고 나서 봤는데요. 만회를 위해서 그래도 공격에 좀 나섰던 이랜드의 기록이 기록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공격 기록이 뭐 슈팅 수도 앞서고 그런데 12개의 키패스를 성공하고도 유효 슈팅이 4개에 그쳤고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볼미스라는 지표를 보면 경기당 평균 7개의 볼미스를 기록하다가 이 경기에서 12개를 기록해요. 집중력 차이가 확 그냥 떨어졌네요. 네, 매우 집중력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패를 하고 3위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나비 효과가 될지는 뭐 나중에 보면 알겠죠. 부천과 부산의 경기는 초반에 나온 퇴장으로 승부의 추가 급격하게 기운 경기였어요. 부산이 선제 득점 이후 수비를 걸어 잠그면서 부천이 기회를 좀 잡는가 했지만 결국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추가 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습니다. 그냥 볼 것도 없이 수적으로 열세인 팀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기였다고 봐요. 이 선수들도 큰 동기부여가 없었기 때문에 더 달라붙을 생각을 못한 거죠. 전남과 부산의 경기 결과에 따라 우리 플레이오프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전반에 3대0 돼버리고 전반에 한 명 퇴장당하고 1대0 치고 있고 이러니까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남의 경기를 지켜보는데 그 경기 결과가 안 좋다고 이런 내가 패배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꽤 오래 기억 남게 안 좋은 하루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타팀에게 우리의 그거를 맡기고 나서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비참함이 잘 느껴졌고, 솔직히 저희 패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제 거의 동기부여가 쭉 빠졌었습니다. 약간 좀 저희 연락하는 그런 카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싸늘했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뭐랄까요, 다른 팀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맙시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좀 변상환 감독님도 뭐 감독님 인터뷰에 긁히셨잖아요. 아시죠? 그쵸. 안 그래도 지금, 그쵸. 가관인 줄 많이 알았더니 장관이었죠? 예. 저희 힙합 디스 이것 많이 또한 법이 예. 성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긁히셨는데 이거 많이 자존심 상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자존심 상해하실 거고 분노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하실 거라서 내년에는 이런 모습 우리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이런 비참함 따위는 느끼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미 이렇게 나버렸는데 어떠세요? 막상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 마음이 아픈 이야기겠지만 또 패널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대를 했었고, 수원을 좋아하는 팬이니까 우리 모두 다 기대를 했었고, 우리도 우리의 경기를 최선을 다했기에 경우의 수를 생각했었죠. 근데 그치만 우려했던 것들이 너무 손쉽게 풀려나가는 기분이어서 허탈했습니다. 특히 내 골이나 먹지 않을 것 같던 이랜드도 그날 이상한 구세시인 건지 쉽게 무너졌고, 또한 부천은 이른 시간에 한 명 없는 상태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정말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는구나 라고 여겼고, 막상 올라갔어도 우리가 두 팀을 꺾고 일부 팀과 경쟁을 나란히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지만 단순하게는 못 가서 아쉽고, 그치만 못 갔다고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팀 상황이나 여력도 아니었다고 느꼈고, 객관적으로 시간이 걸릴 뿐 뭐 내년에는 더욱더 완성된 수원 삼성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고, 지금의 수원 삼성은 과거 지난 10년 정도와 비교했을 때 퇴보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2부 리그로 시작을 지금 자체가 하고 있지만 퇴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우리를 다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할 출발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저는 마지막 경기 하기 전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 서울 이랜드가 우리 연맥이려고 일부러 져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자꾸 조작을 예. 어쨌든 그랬는데, 그게 아니면 4대 0이란 스코어가 사실 좀 맞아요. 설명이 좀 안 말도 안 되긴 돼요. 해서,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고, 저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즌이 끝났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가 없기도 했고,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무조건 나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우리 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끝인가 싶은 게 믿기지가 않았고, 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2부 리그를 너무 쉽게 봤구나. 구단이나 선수들의 간절함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담한 마음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상황을 직시한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좀 그래도 좋게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였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플레이오프를 딱 탈락이 결정되고 나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수원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뭐 매일 유업 사라진, 또 사라진 칭따오,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1기획이라는 생각도 들고, 제1기획이 생각나니까 우하향이라는 단어도 떠오르더라고요. 우하향. 네.
시간이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 수원 삼성이 2014년 1월에 제1기획 산하로 이관되었으니 이관 10주년의 강등을 당했고 제1기획으로 이관된 11주년에 2부 리그에 잔류하는 성과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2014년 이후로의 성적을 좀 찾아봤어요. 이관 이후에. 14년에는 2위, 15년에도 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2위, 그 전까지의 예. 성적이 남아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정황상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매수를 의심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6년에는 이제 그 빨이 닿았는지 7위로 떨어지면서 최초로 하위 스플릿을 경험을 합니다. 또 그 시즌이 강등 위기도 왔었었고요. 맞아요. 처음에. 예. 근데 갑자기 17년에 3위를 해요. 이 플루크 시즌이죠. 근데 17년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리버스 블루와 조나탄. 음, 멋있는 유니폼을 입고 멋있는 선수가 날아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루크 시즌, 그 선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던 그런 시즌이고, 조나탄 효과가 빠지자마자 18년 6위, 19년 8위, 그리고 20년 8위, 21년에는 6위, 겨우 상스에 올라갔지만 1무 4패를 할 거예요. 박건하 감독이 아마. 맞아요. 예. 그리고 예. 네, 22년에는 10위를 해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했고 안양과 경기를 했었죠. 그리고 23년에는 12위 다이렉트 강등을 당했고 24년에는 2부 리그 6위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뭐 물론 모기업의 이관만을 탓할 수는 없지만 수원 삼성 블루윙스에서 수원 제일 블루윙스가 된 이후로 성적이 우하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당연히 모기업이 바뀌면서 줄어든 투자의 문제를 먼저 말할 수 있겠죠. 제1기획이 삼성스포츠단에 대한 그 기획과 운영 전권을 가진 이후로 삼성스포츠단 전체가 성적이 우하향하고 있고 현재는 거의 최고의 암흑기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절까지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올 시즌 삼성 라이온스가 뜬금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구 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삼성 라이온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 리그의 상황이 겹쳤기 때문인 겁니다. 기아가 압도적인 바람에 다 패고 다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이 모기업이던 시절에 비해서 줄어든 투자의 문제는 분명히 있고 우리 블루윙스만 하더라도 예전에 나왔었죠. 15년도 자료였나요? 400억 투자하던 게 210억으로 줄었다라는 보도자료도 맞아요. 나올 예, 정도로 있었죠. 예, 예. 절반 가까이 투자가 줄은 것도 그리고 그 이유도 지속적으로 줄여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 살림살이가 예전에 비해 빠듯해졌고 그 사이에 투자가 늘어난 팀들이 있어요. 예, 매수를 하면서까지 투자를 한 팀도 있고 저 중공업의 힘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승권까지 올라간 팀들도 있었죠. 그 상대적인 것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투자만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강등되었던 작년에 수원 선수단의 몸값이 K리그 1 팀 중에서 8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12위 할 전력은 아니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강등 오적이라는 말도 그렇죠. 만들어냈던 게 예. 기억이 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줄어든 투자, 그러니까 변화된 시장 상황,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도 운영을 못한 강등의 주범들까지 겹쳐서 1부 리그의 강등권에서도 강등 대우서도 플레이오프도 진출하지 못한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되지 않았나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던 우하향이 뼈저리게 느껴졌던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전 단순하게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것보다 일단 공격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좀 더 공격을 강화해서. 왜냐면은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정식적인 변성환 감독의 동계를 거치면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걸 느낀 이유는 우리가 실점은 많이 적다. 그러니까 최소 실점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긍정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으면 드리는 건데 수비는 단단한데 득점은 잘 못하는 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좀 1대1, 0대0 이런 스코어가 빈번하게 나왔기 때문에 부산이랑 이런 승점이 동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와 더 새로운 영입과 더 공격이 많이 받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 부족이 이번 시즌을 좀 실패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셨고요. 다른 분들 의견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들과 구단이 2부 리그를 좀 우습게 본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음, 강등이 되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되게 꼬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첫 단추가 잘못됐죠. 예. 네, 그래서 시즌 중간에 감독을 바꿔서 바로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작년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고, 음, 저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역시나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하고 이선 저항만 잔뜩 영입한 것이, 많이 갔죠. 예. 예, 그리고 그 영입한 영입생들을 잘 살리지 못했던 것이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 화끈하게 질렀던 팀들은 또 효과를 본 팀들도 있거든요. 보시면 뭐 잔류한 대전도 좀 그랬던 측면이 있고요. 부산도 그랬고 조금 아쉬워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좀 이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일은 다음 시즌에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염기현과 변성환이라는 우리 팀 감독들의 경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 의견이 있죠. 예. 근데 초임 감독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안양의 유병훈 감독도 프로 1군 팀 감독이 올해가 처음이고요. 예, 충남 아산의 김현석 감독도 지도자 경력은 뭐 20년 가까이 되지만 프로팀 프로는, 감독은 예, 올해가 처음, 첫 해입니다. 처음이죠. 올해가 첫 해인 감독 두 사람이 1, 2위를 했어요. 뭐 지금의 팀이 첫 프로팀인 것까지 따지면 부천의 이영민 감독이나 전남의 이장관 감독도 현재 팀이 프로팀 첫 첫 팀이죠. 감독입니다. 예, 첫 프로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감독의 경험 부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팀 전체를 놓고 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수원 삼성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둘러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한 팀을 하나의 조직으로 보자면 제가 이번 시즌 수원 삼성 블루윙스라는 조직 전체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운영 구조의 부실함과 목표의 모호함에 있었다라고 느껴요. 목표의 모호함.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시즌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 이번에는 뭐 어떤 분은 길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짧게 얘기를 해볼 네. 건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 구조의 부실함은 기본적으로 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대다수의 구단들이 조직도를 구축해서 공시해 놨습니다. 단장 아래 뭐가 있고 어떤 구단은 조직도의 직원 성명까지 표기를 해놨어요. 그 직원의 전화번호까지, 그 자리 전화번호까지. 근데 현재 수원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사무국 안내라는 페이지는 있지만 사무국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관련으로 내선번호 몇 번으로 연결하는 안내는 있지만 팀으로서 조직에 대해서는 선수지원팀과 경영관리팀이라는 표기만 되어 있지 이 팀이 어디 산하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조직도 자체가 그렇군요. 없기 예. 때문에 뭐 모든 조직이 조직 구조를 갖추고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경직되어 보이기도 하는 그 형태를 갖춰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잘만 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운영의 부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구단이 제대로 된 조직도도 표시할 수 없는 구조의 불분명함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느낀 거예요. 왜 우리가 운영이 부실했는지가 설명해주는 이런 단초라고 또 느껴집니다. 그리고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했던 게 목표의 모호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 초 박경훈 단장이 내세운 블루 아이덴티티와 블루 오랜만이에요. 리스판서블리티라는 구호를 기억하십니까? 네네, 기억납니다. 예.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웃으면서 국군의 복무 신조를 따와서 개무 신조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일부러 강등당한 이번 시즌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걸은 이번 시즌의 어떤 비전의 전부였습니다. 심판에게 항의하지 않기, 뭐 최대한 플레이 시간을 준수하기, 늘리기. 예. 네, 늘리기. 근데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큰 틀에서의 비전은 뭐였고 그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을 어떻게 세웠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뭐 자리에 앉아서 축구 보기 이런 거를 기대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조직 자체가 수원 삼성이라는 조직 자체가 만들어 놓은 목표가 굉장히 모호했다. 어떻게 보면 없었다라고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부로 강등당한 이번 시즌은 어찌 보면 저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팬들의 불만을 사거나 다소간의 비판을 받더라도 리빌딩을 천명하고 신인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거나 젊은 선수들 영입을 시도하는 식으로 팀의 체질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바로 승격을 목표로 한 공격적인 투자로 스쿼드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에서 와서 보면 결과론이지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변성환 감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팀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성환 감독 부임 초기에 아직도 우승을 노려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우린 2위를 노리고 있다. 맞아요. 그랬죠. 결국에는 플레이오프권을 노리고 있다. 노린다. 예. 마지막에는 우리가 한 경기 이겨서 기적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조직의 목표가 모호했습니다.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를 세웠으면, 확실한 상황 분석이 됐으면 그 목표가 정당한 목표를 세웠을 거예요. 근데 현황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계속 어긋났고 목표가 계속 아래로 낮아졌죠. 그럼 현황 설정이 왜 안 돼? 현황 파악이 왜 안 됐냐? 팀 운영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뭐 자료나 공식적인 출처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네네. 이번 시즌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수원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직 구조의 체계화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팀 목표의 분명함 없이는 올해도 내년과 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먼저 다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성환 감독님 부임하시면서 그 비전을 조금 수립하시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원 선수 국대로도 좀 보내고 승격도 시키고 뭐 아챔권도 나가고 이런 비전을 수립하시긴 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뒤로 가면서 조금 빛을 잃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그거 아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강등 위기에 처할 때도 선수단이나 프런트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 그래요. 우리 수원 삼성인데 우린 강등 안 당해? 이런 거. 올해 우리가 이렇게 2부에서 시작할 때도 우리 수원 삼성인데 무패 우승 얘기 나오고 우리 당연히 올라갈 거고 찍어 눌러야 되고, 건너스님이 앞에서 잘 언급해 주셨죠. 우리가 현실을 너무 직시하지 못한 거 아니었던가, 2부를 너무 안이하게 봤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비전, 이 목표 수립이 애매모호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굵직한 뭐 시즌에 대한 평가, 결산, 뭐 자세한 수치 등은 저희가 다음 회차에서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너무 선수단이나 팀을 이렇게 우쭈쭈 한다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다음 회차에서는 저희가 조금 냉철하게 어떤 부분이 우리가 비판을 가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회차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으니까 사실상 시즌을 실패한 건데 긍정적인 부분도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공격을 개선함과 동시에 수비는 올해 최소 실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수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공격을 강화하면서 새롭게 맞이하는 이제 변성환 감독의 동계를 더 많은 선수들 보강과 조금 더 체질 개선을 통해서 저는 솔직히 6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고, 온전히 그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제대로 부여를 해준다면 이것 자체가 긍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그냥 변성환 감독이 우리한테는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불러와 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독님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감독님을. 그러니까. 아무쪼록 저희가 이제 5연패를 하고 계속 안 좋았던 시기에 오셔서 시즌 끝날 때까지 이제 단 3패만을 거두었지만 아무쪼록 이렇게까지 끌고 올라온 거는 변성환 감독님의 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왔지만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나요? 무모한 도전의 단골 멘트. 우리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네, 24년도 수원은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지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우리의 전략이 어떤지, 선수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안고 가야 될 선수는 누구고 보내야 될 선수는 누구인지, 저는 이런 걸 파악한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시즌을 보면 많은 팀들이 중간에 감독들이 바뀌었습니다. 뭐 대행이 됐던 팀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팀들이 다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 우리는 괜찮은 지도자를 얻었다.
라는 거, 예,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흔히 왜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그런 안전 관련된 법들이 많이 개선됐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과거의 그런 사건이나 그런 사회적 참사를 겪고 나서 그런 겪고 나서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픈 경험을 토대로 희생을 토대로 그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이런 뒤에 아웃풋들이 나온 건데 지금 수원은 1년이라는 시간을 이게 헛되이 보낸 거냐 아니면 정말 소중한 경험으로서 뒤에 정말 우리가 기대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아웃풋을 갖고 올 것이냐 그것을 나타난 1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너스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직 운영으로 봤을 때 수원 삼성이라는 조직 전체 운영을 봤을 땐 적어도 강등의 주 원인으로 지적받던 구 프론트 운영진들이 좀 개편된 것. 그리고 축구인 출신이 크네요. 네. 예, 크네요. 축구인 출신이자 삼성과 제일기획 밖의 인물인 박경훈 단장이 취임한 것까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박 단장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않고 있고 정확한 네. 평가를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박경훈이라는 인물이 단장으로 취임했다는 것 자체는 구단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즌 초에 나왔던 모기업으로부터 경영 진단을 받았고 강우영 신임 대표가 제일기획에서 와서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강우영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서는 모기업에서 이 팀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하기 위해 선임한 인사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거죠. 우리가 운영을 개판으로 하고 돈을 너무 낭비하는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만을 해서 죄송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경영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저는 언론 보도를 못 찾아봤어요.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게 나왔으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걸 고치기로 했다라는 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가 저 모양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연결이 되네요. 네. 축구팀을 보자면 우선 기존에 비해 이름값이 더 높다고 하기는 힘든 수비진을 가지고 리그 최소 실점을 달성했다는 점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변상환 감독 부임 이후에 이 선제 실점을 하고 그로 인해 끌려다니는 경기를 해서 그렇지 적어도 수치적으로 수비 조직은 상당히 안정되었다. 무승부가 많다, 패가 적다라는 거는 수비는 잘했고 공격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 골을 못 그리고 넣었어. 네, 우리가 밸런스적으로 볼 때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찾았지만 수비의 안정감을 더 극대화시켜줄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거둔 거기 때문에 이 추후 영입에 따라서는 수비진은 뭐 리그 내에서 가장 손꼽히는 수비진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좋았던 자원을 잘 지키면서 그런 부분은 변상환 감독에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메탄고에서의 적극적인 콜업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김주찬도 훌륭한 발견이었지만 우리 유소년 팀이 메탄고 출신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도 정상빈, 강현묵 선수 이후 이렇다 할 메탄고 자원이 등장하지 않았다가 네, 없죠. 작년에 그래도 이상민 그리고 올해는 박순수를 선두로 고정현, 김성주 같은 선수들이 프로팀의 얼굴을 비쳤다는 점이 고무적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점은 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마냥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마냥 실패한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규칙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즌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회차에 저희가 이야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이렇게 끝이 났는데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무더운 날씨에도 줄을 서가면서 팀을 위해 함께 싸워주신 동료들이 계셨잖아요. 이 동료분들에게 메시지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시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24년이 우리 모두가 낯설고 또 힘들었던 이부 리그에서의 첫 시즌인데 그 어느 서포터즈 분들과는 항상 그 다른 결을 느꼈습니다. 이건 수원 삼성 이기회가 아닌 수원 삼성을 응원하는 지지자들 덕분에 수원 삼성이 유지되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싸우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원정길과
우리의 집이 아닌 미르라는 곳에서 경기를 항상 묵묵히 함께 해준 이 서포터즈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저도 저희 크루원들도 더 많이 가도록 할 것이고 더 웃는 날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나 무슨 어떤 것을 할 때 모두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기쁘면 웃고 단순히 슬프면 울고 힘들면 넘어지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아픔을 씻겨줄 하나의 큰 보상이 올 거라고, 그게 내년이라고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높게 다시 우리의 위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24년 K리그 수원 삼성을 함께 해주심에, 또 저희 채널의 성원을 풍족히 해주심에 모든 부분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디 내년에는 정말 웃을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뭐 저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로 끝났지만 우리의 축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노력을 구단이 알아줄 거라 생각하고요. 25년도에는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이 창단 30주년인데 이 창단 30주년을 1부가 아니라 2부에서 맞이하게 되는 건 매우 분한 일이지만 내년에는 진짜 2부 리그를 씹어 먹을 거라 믿기 때문에, 뭐 혹자들은 그렇게 속고 또 속냐 이렇게 말을 하시겠지만 저는 뭐 내년에도 한번 속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내년에도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겁게 응원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직관 승률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무효가 아니라 승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창단 30주년을 비록 2부에서 맞이하더라도 수원 정상화의 원년이 된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을 거라 의미가 생각을 하기 있겠네요. 때문에, 그리고 뭐 FA컵하고 리그2 우승하면 우승컵 2개 쌓는 시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두 개 다 우승하면 30주년을 되죠. 뭐. 네, 좀 그래도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2부에서 30주년을 맞이한다. 빅버드 300경기였나요? 맞아요. 예. 네, 빅버드 내년에, 300경기를 또 2부에서 맞이해야 된다면서 우울해 하시는데, 결국 결과가 좋으면 그 모든 게 좋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결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그 결과를 받아들고 이 허탈감에, 아쉬움에, 또 속상함에 웃지 못하는 하루를 보내셨을 우리 지지자 동료들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우리의 1년간의 노력이 헛수고였던 것도 같고, 또 2부에서 1년을 다시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좀 막막하셨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예, 저도 또 그랬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경기장에서 외친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우리 모두가 흘렸던 땀과 눈물들이 그래도 마지막을 혹시나 하고 기대하게끔까지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은 땀과 눈물을, 그리고 큰 목소리를 그라운드에서 같이 쏟아냈으면 합니다. 같이 해주는 동료들을 믿고 내년을 또 기다리려고 저는 합니다. 속상한 우리의 올해에 위로를 보냅니다. 내년엔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네, 내년에 반드시 위로 올라갑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축구를 볼 때 이제 매북을 거의 못 이겼잖아요. 몇 시즌 동안 계속 못 이기고 가서 조롱당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메탄에서 굉장한 녀석들이 언젠가 올라와서 이거 다 갚아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우리가 또 처참하게 깨지더라도 또 언젠가는 굉장한 녀석들이 나타나서 이런 모든 수모들을 대갚아줄 거야. 이런 소망을 계속 갖고 살았었거든요. 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힘든 부분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아직은 우리가 이름 모르는 선수들이 나타나서 내년에 반드시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되돌려주고 갚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몇 년째 쏟고 있지만 올해도 한번 더 믿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즌을 마무리하는 이야기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힘든 시즌이었습니다. 모든 게 쉽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만큼은 비판보다는 우리 서포터즈 동료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프렌테 트리콜로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현장팀, 운영진, 반다,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N석을 가득 채워주신 동료분들, 그리고 E석, W석 동료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언제나 원정길 외롭지 않게 해주신 동료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나 비가 오더라도 이 팀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가운데 우리 수원을 지켜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우종이가 아시죠? 우종이 형 고생했어라는 그 연락이 왔는데 약간 뭉클했거든요. 우종이도 너무 고생, 최전선 울트라스로서 또 고생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 해주고 싶고요. 특히나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 패널 여러분들도 매번 늦은 밤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마지막 저희 엔딩곡 하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아마 좀 가사가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에서 이 노래 보내드리고요. 김장훈이 부릅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저희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집 불난 거 끝났습니다. 남의 집 불난 구경 재밌게 실컷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더 동계 잘 준비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첫 승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만나요. 빅버드에서요. 네, 요즘은 김장훈이랑 스트쿤으로 불리던데 새롭게 리뉴얼해서 나왔죠? 네, 수원도 그렇게 리뉴얼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뉴 블루윙스로 내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엔 인천 원정을 가겠구만. 전주도요. 승희에서 만나요. 환영합니다. 내려오세요. 기왕 오는 김에 둘 다 오면 좋지. 장관이 형님도 오시고요. 그럼 뭐야, 내 팀이 나와야 되는데? 좋습니다. 예.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작년 강등 라이프 고즈온이라는 제목을 올린 강등 영상에 베댓으로 고정된 사람 아이디가 안성재입니다. 진짜. 진짜. 그 본인일 수도 있어요. 이분하게 익어버린 이브리그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킥이구만. 끝. 흔들리는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댈 떠나버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젠 다 잊어주길 바라요. 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은 위로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